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기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쉽게 배워보겠습니다. 현서 씨, 1교시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시작되는 1교시에서는요. 강시환 MBN 매니저의 1분기가 지나기 전 담아야 할 섹터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요,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장의 2027년 반도체 골든타임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1교시 수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 이름을 바꾸고는 저와 함께 이 양옆에 앉는 게 참 오랜만인데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MBN 골드 강시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도 입이 살짝 그렇죠. 새 이름이 잘 안 붙는데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제 이름을 좀 어색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름표 네. 달고 왔습니다. MBN 골드 전속 매니저 MBN 골드 강시환 매니저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는지 칠판 한번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진짜 기대가 됐던 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보고 왔는데 1분기가 지나기 전 꼭 담아야 되는 섹터라고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머니클래스 저희 한 12월쯤을 생각해보면 예. 그때부터 현대차, 현대오토에 뭐 엄청 강조해 주셨는데 100% 수익이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렇습니다. 그때도 현대차가 PBR도 좋고 PER도 좋고 네. 수익이 잘 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냐. 삼성전자는 그때도 잘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올라가야 증시가 더 올라갈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대차가 관세라든지 많은 그런 이슈들로 묶여있던 부분들이 1월 달에 모멘텀 일정 모멘텀인 CES 2026을 바라보자. 거기서 분명히 현대차가 자동차가 아닌 로봇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제가 네. 머니클래스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로봇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져서 현대차가 단기간 내에 한 달 반 만에 10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일정 모멘텀이 잡혀 있고 이게 만약에 한 달 사이에 일정 모멘텀이 풀리게 된다면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 종목 꽤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업종의 종목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홀리는데요? 바로바로 만나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 섹터와 업종을 왜 주목하시는지 그리고 매크로적인 환경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봐야 정말 더 술술술술 홀릴 수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우리 매니저님이 보시는 상반기 안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봐야 할 이슈가 뭔지 궁금해요. 추려주신다면요. 예, 최근에 증시를 보면 또 11월 달부터 시작됐던 그리고 10월 달부터 3,000포인트에서 네. 한 달 정도 쉬었다가 폭발적으로 상승 4,000포인트, 12월 달에 좀 쉬었다가 폭발적으로 상승 지금 5,000포인트 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5,000포인트, 5,300포인트 찍고 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증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5,300부터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에 대한 지금 결과가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랄까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닙니다. 밸류는 괜찮다. 가격이 떨어졌을 뿐이죠. 가치와 가격의 그러한 착시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는 정말 잘 평가받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가격만 떨어졌는데 왜 가격이 떨어졌냐면 이런 겁니다. 옆에 부자 친구가 있어요. 부자 친구요. 네, 부자 친구가 돈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되게 잘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의 자금이 돌아가는 현상에서 갑자기 딱 막혔어. 돈맥 경화라고 하죠. 네. 갑자기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자 낼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갑자기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팔아요? 반값, 나 지금 현금 필요하니까 아. 반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롤렉스 시계가 망가진 겁니까? 흠집이 있어서 팔게 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전하죠. 여전하죠. 가치는. 가치는 여전하죠. 근데 가격이 반값이 됐네요. 왜요? 그냥 그 사람의 사정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이자를 내야 되고 돈맥 경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사정 때문에 이게 가치가 떨어진 거죠. 가격이 떨어진 거죠. 네, 네. 가치는 그대로인데. 음. 그래서 그러면 가치는 그대로인 상품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빨리 사야죠. 제가 빨리 사야죠. 그러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이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네.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과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 투자했던 상품들 거기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놓고 그걸 레버리지 받아서 주식을 샀고 비트코인을 샀단 말이죠. 네. 많은 투자자들이. 근데 은과 금이 갑자기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증거금 어떻게 되죠? 갚아야겠죠. 네. 증권사에서 야, 너 증거금 부족해. 갚어. 나 잠깐 이거 레버리지 써가지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샀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거 정리해야죠. 가장 빨리 현물화될 수 있는 거 팔겠죠. 네. 24시간 시장이 돌아가는 비트코인부터 파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빠지는 거죠. 아. 그 다음에 돈 잘 빠지는 나스닥. 그 다음에 그동안 투자해 왔어. 금과 은을 투자해 놓고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어떤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몇 배 올랐죠? 아유, 2배, 3배 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팔아야겠죠. 빨리 갚아야 되니까. 어.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최근에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나스닥도 팔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들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계속 가야죠. 가격만 떨어진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 올해 170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6위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TSMC도 넘어서게 되는 그러한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죠? 사야죠. 사야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치는 그대로니까 가격에 우리는 환호해야 됩니다. 2026년도에 증시를 긴급 진단해보자면 미뤄봐서 네. 코스피는 5천을 넘어서 6천을 간다고 합니다. 코스닥은 3천을 간다고 하죠.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어. 금요일 날 좀 힘겨울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 심리가 무서울 수도 있고 기대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무서워하지 말고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자. 원래 중요한 것은 공포와 무관심 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포와 무관심 속에 여러분들은 적극 시장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시장이 아무 때나 기회를 막 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박앤세일의 구간이 왔을 때 잘 주워 담을 수 있는 전략을 좀 짜봐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님과 이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1월 말이었죠. 네. 1월 30일에 연기금에 통보됐던 정부 지침을 봐야 투자 전략을 또 잘 짤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일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네. 정부가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 참여자들 입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자 코스피 4,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딱 말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진짜 될까? 막 그랬는데 그렇죠. 진짜 숫자가 찍히더라고요. 찍히죠. 이게 가능한 걸까? 그러면 그 전 정부들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네. 이게 가능한 거면 전 정부도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실현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것에는 많은 부분들을 이제 터치하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에 대한 부양의 의지를 보였었고 지금도 지금 연기금 140조죠. 네. 1,400조. 1,400조. 1,400조에 코스닥에 이제 들어가는 자금이 한 3%대라고 해요. 그래서 한 6조 정도 되는 자금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한 5%대로 한 7조, 8조대로 한 2배 정도 더 늘리는 자금을 이제 그렇게 이제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연기금이라는 큰 물줄기를 틀어버린 거예요. 이걸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틀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기금의 운영력들이 그전에는 해외 투자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더 수익이 크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수익이 잘 났기 때문이죠. 음. 계속 꾸준히 투자하니까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왜 연기금 운용력들은 수익을 잘 내야 될까요? 왜 내야 돼요? 평가를 받아야 공무원이잖아요. 아. 평가 점수를 받는 겁니다. 수익을 잘 내야 연기금 운용력들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잘 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증시에 더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만큼 평가 점수 1점, 2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 정부가 해외 투자에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거에 점수를 안 주겠다 했습니다. 국내에서 벌어라. 그리고 코스닥에서 수익을 내면 2배 주겠다. 정말 재밌는 현상이죠. 파격적이네요. 파격적이죠. 네. 그러면 운용력들이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기 이제 실적을 쌓아서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해외 투자에서 점수를 안 준다네. 근데 코스닥에서 2배를 준다고 하네. 코스닥으로 가야죠. 코스닥으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그 물줄기를 틀어버린 겁니다. 강제로. 어. 그래서 운용력들이 이제 코스닥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최근에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여요. 네. 금융투자의 자금 기관이 산 걸까요? 이것도 ETF라는 그렇죠.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나요? ETF가 들어가는 자금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 자금을 집어넣고 그 네. ETF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라는 건 대부분 증권사에서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자금들이 찍히는 부분인데 그게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빠졌을 때 삼성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잖아요. 일주일 네. 동안에. 연기금이 계속 샀습니다. 그 자금이 지금 막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증시가 좀 빠져갖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증시가 올라왔을 때 외국인이 한 15조에서 17조 정도를 담아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 2월달 첫째 주 일주일 동안 어제 외국인이 몇 조 팔았죠? 몇 조 3조 팔았습니다. 어. 그저께 외국인이 얼마 팔았죠? 9조 팔았습니다. 6조 팔았어요. 9조가 팔았고요. 일주일 동안 15조를 팔았습니다. 산 걸 다 팔았죠. 아까 전에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판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판 겁니다.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고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네. 돈을 갚아야 되니 여기서 팔아서 메꾼 겁니다. 그거를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영리하게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담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지금 물줄기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들의 지금 빅테크라든지 코스피 종목이 아닌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 코스닥의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적인 시황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는 2월 7일에 녹화가 되고 있어서 나가는 방영일은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강시환 매니저의 선구안이 얼마나 들어맞는지를 보는 것도 오늘 수업의 정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선구안 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오늘 만난 이유 어떤 섹터를 봐야 하고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를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트에 담아야 되는 종목, 섹터 오늘 2개 준비해 주셨잖아요. 첫 예. 번째로 뭐부터 만나볼까요? 섹터하고 종목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쪽에 연기금이 1,400조 원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닥 종목을 사야겠죠. 오, 네. 그렇죠. 근데 코스닥 종목 무엇을 사야 될지 이제 지금 엄청나게 고민이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연기금의 자금이나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작은 종목들은 안 들어가요. 큰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큰 종목들, 보나요? 코스닥 시총 상위 150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종목 150개 종목도 많아요. 네.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코스닥 150에 대해서 각 증권사마다 내놓은 ETF 상품이 있어요. ETF. 네, 코덱스 코스닥 150이란 그리고 뭐 타이거 코스닥 150이란 이런 ETF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ETF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것은 이제 코스닥이 더 올라갈 것이니까 코스닥이 지금보다 한 2배는 더 올라갈 거로 좀 봐요. 오, 2배. 네, 그럼 레버리지면 2배가 아니라 4배까지 올라가겠죠. 네. 레버리 상품 뭐 코덱스라든지 타이거라든지 그 외에 각 증권사의 코스닥 150 포함되어 있는 레버리지 상품을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안에서도 탑픽 종목들 네. 저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엔터를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엔터요. 예. 저희 12월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만큼 기대해봐도 되나요? 네, 반도체는 지금 가는 말에 더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엔터는 눌려 있는데 눌려 있는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 다가올 일정 모멘텀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제가 또 용어 상박이라는 코너에서 엔터의 아버지로 네.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 네. 반도체 쪽에서 좀 보자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는 아니죠. 오늘의 주제는 코스닥에 중점을 두자. 코스닥에 아직 덜 오른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소부장 안에서 탑픽 종목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어딘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반도체 그 쪽에서 탑픽 종으로 뽑은 종목은 STI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키우려고 하죠. 그리고 네. 캐펙스 투자라고 해서 설비 투자를 더 강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반도체를 달라고 줄 서 있습니다. 평택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을 얻어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천에도 많이 지금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 설비 시설을 되게 키우고 있습니다. 평택 4공장뿐만 아니라 5공장까지도 그리고 이천의 클리스터도 더 키우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거기에 공장이 커지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장비단이죠. 네. 그 중에서 마크하고 있는 부분들이 STI이기 때문에 클린룸 다음으로 빠르게 들어갈 게 STI입니다. 그러면 공장을 지어지는데 단기간 내에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부터 매출이 찍히겠죠. 클린룸이 먼저 매출이 찍히겠고 네. 그 다음에 STI 같은 그 CCSS라는 부분 화학 물질을 이제 분배해주고 고르게 해주는 그런 공급 장치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런 회사가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더 금방 찍힙니다. 이제 빅테크라든지 코스피 종목들의 실적 시즌은 거의 끝나갔죠.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코스닥 종목의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STI가 얼마나 실적을 많이 찍히는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올라간 만큼 소부장도 이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150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최소 30% 이상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150이 올라가려면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STI를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돈을 잘 버네. 근데 생산시설을 더 키운다고 하는데 생산시설을 키울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회사가 ST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단 안에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장비주 그 안에서 STI를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STI 오늘 차트도 함께 봐주시나요? STI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차트 보기 전에 수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외국인이 팔고 그걸 연기금이 담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외국인이 이번 주 내내 팔았습니다. 근데 STI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담았습니다. 외국인이 팔기만 한 건 아니에요. 수익을 어쩔 수 없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돈이 필요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팔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STI나 이런 소부장 쪽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STI라서 외국인이 샀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팔 때 또 스마트하게 연기금을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연기금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죠. 연기금도 일주일 내내 샀습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15,000대부터 38,000원까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 조정이 들어올 때 조정 잘 맞고 21선까지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월 달에 됐을 때 좀 더 지금 보여드린 38,000원의 고점을 넘어설 거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릴 때마다 5일선에 한 번, 10일선에 한 번, 20일선에 한 번 이렇게 3분할을 항상 생각하셔서 매수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부각되면서 급등했을 때 큰 수익 걷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정말 고민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차트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랑은 약간 성격이 다른 섹터죠. 주목하기에 지금이 적기다. 엔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점 주목하고 계세요? 네,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11월 달에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물꼬가 트이나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고 뭐 또 중국 홍콩에서 드림 콘서트 2월 달에 있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또 다시 또 연기되면서 네. 약간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이 중국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망은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냥 그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른 종목들이 좀 잘 오르고 있으니까 약간은 소외됐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중국이 3월 달에 양회를 발표하죠. 네. 양회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이벤트인 중국의 이벤트인 양회를 하는데 거기서 한한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미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의 또 한 편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미국과의 뭐랄까 그러한 딜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자기 편이 필요한데 지금 그 중간에 껴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네.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뭔가 사탕을, 뭔가 먹잇감을, 뭔가 미끼를 줘야 되겠죠. 그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더 좋은 거고 그거는 이제 기대감인 거고 정말 남아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블랙핑크 2월 27일인가요? 네. 2월 27일에 앨범이 나오죠. 그러면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메가 I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범이 나오면 월드 투어가 바로 진행되죠. 그러면 앨범 나오면 앨범 판매량, 음원 판매량, 그리고 월드 투어에 대한 판매량들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정말 기다리는 전 세계 메가 IP BTS 방탄. 완전체. 네. BTS 완전체가 3월 달에 앨범이 나오고 4월 달에 월드 투어 공연 일정이 다 잡혔습니다. 한 450만 명 정도 본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따져본다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아니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이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가 그런 메가 IP의 그 컴백으로 인한 그런 일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터 안에서는 모멘텀 많이 장착하고 있는 하이브를 좀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앞서서 이렇게 뱉으신 말실수가 스포일러였을지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죠? 저는 하이브도 좋죠. 하이브도 네. 너무 좋은데 그동안 좀 많이 이슈가 있었고 많이 눌려 있었던 YG 엔터 쪽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하면은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티스트가 블랙핑크와 빅뱅입니다. 3월 달에 이제 2월 달에 앨범이 나오고 3월 달부터 월드 투어를 시작할 블랙핑크 그리고 4월 달에 빅뱅도 역시 코첼라라는 무대에서 서면서 더 크게 폭발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시장이 개화됐을 때 가장 먼저 중국 공연에 투입될 아티스트는 블랙핑크와 빅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생각해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함께 엔터까지 그 안에 탑픽 종목까지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뒤에 체크 포인트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예. 마무리를 해야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 체크 포인트 정리 이번 상반기에 어떤 점을 좀 봐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경로를 좀 안내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이제 장이 열리는 매일 아침 8시에 투자 인사이트와 함께 전략주, 특징 공략주를 말씀드리는 공개 방송을 매일 아침 8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장이 열리는 매일 아침 8시에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고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증시일정을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일정과 모멘텀을 살펴보면서 그때 관련된 업종과 섹터,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얘기도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못다한 얘기 엔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더 중요한 부분들을 꼭 보고 싶으시거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일요일 오후 3시 증시 일정 프리뷰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정 체크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후 3시 그리고 밴드까지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선생님은 다음 수업에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유익한 방송으로 만나 뵙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전체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데요. 오늘 머니클래스 2교시에서는 박준영 산업인류학 연구소장과 반도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반도체 업계에 20년 넘게 있었는데요. 10년 정도는 삼성전자 연구소하고 인사팀에서 일을 했고 10년 정도는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 컨설팅, 자문, M&A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이 쓰신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을 보면은 2027년이 반도체 골든타임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AI 붐을 탔잖아요. 네. 근데 AI 붐이 27년도 때 실제 정말 그 버블이나 사이클이 아니라 정말 커질 것인가, 그때 경계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삼성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불려지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 과연 이 성장이 가능해질 것인가, 그 계기가 2027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의 발전 여부가 2027년에 그때 중국과 현재의 격차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그래서 2027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올해 반도체 성장 내년까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대기업 반도체 연봉이 의사 수준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과학고에서도 지금 반도체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반도체 분야 대기업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경쟁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대기업 계약학과 시사점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 소위 의대 쏠림 현상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IMF 때 갑자기 확 커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99년도에 학교를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가 딱 마지막으로 의대와 공대 차이가 점수가 없다가 갑자기 후배들부터 갑자기 의대로 다시 바꾸든지 아니면 제 친구들부터 갑자기 의전대를 가더라고요. 의학전문대하고. 네. 그러면서 의사들의 점수가 너무 높아졌고 지금은 모든 의대가 점수가 다 찬 다음에 공대가 차는 방향이었는데 이거를 사람의 욕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고교의 유사한 형태로서 뭔가 이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거든요. 보통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엄청나죠. 근데 경쟁률이 엄청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재 이번에 삼성전자는 연봉이 좀 작지만 SK하이닉스는 신입사원이 보너스만 1억 5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더니 의사들이 보통 월에 1,0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네. 그거보다 보너스만 해도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으로서 모든 걸 가치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공계 우대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어떤 이공계 우대를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의지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공계 가면은 유리해지는 게 있는 거네라고 하는 게 생겼고 그게 바로 지금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소위 네. 연봉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의 비견에서 좀 비춰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궁금한 게 지금 한국 반도체가 정말 잘 나가고 있지만 과거에 삼성이 그 일본을 꺾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지금 AI 시대에서는 잘 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지금 단순한 기술 전환기인 건지 아니면 반도체를 대하는 이 프레임 자체를 좀 바꿔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 이런 현상들을. 대단한 굉장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과 삼성의 기존에 비슷한 게 뭐였냐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합심해서 굉장히 잘 만들었었어요. 네. 하나의 물건을.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 보시다시피 AI 변환에 가장 앞섰던 회사 딱 이름 떠올리시면은 엔비디아, 네. TSMC 그리고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 세 회사가 독단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엔비디아라는 데에서는 소위 설계를 하세요. TSMC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세요.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위 요새 나오는 HBM은 하이닉스가 하세요. 라고 해서 세 개 회사가 이 소위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했다는 거죠. 단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합 제품 만드는데 기존에는 혼자 만들었다가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걸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의 방식이 고도화됐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같은 회사가 물론 이들을 저는 협력이라고 보진 않고 어떻게 되냐 가장 잘하는 애들끼리 소위 동맹을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 삼성과 일본은 주로 한 회사가 다 만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형태의 변경이 있고 네. 지금 이것은 AI 시대가 우리가 딱 생각하시기에도 지금은 뭐 인프라를 깐다 그러고 이후에는 뭐 로봇이 나온다 그러고 제조 메이 나온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 몸이랑 AI가 연결이 돼요.
제조업은 공장이랑 AI가 연결돼요. 결국에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혼자 하는 일본과 삼성의 방식에서 협력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큰 변화가 있다. 여기를 잘 타야 실제로 이 산업에서나 어떤 이윤에서나 큰 어떤 뭐 좋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율은 반도체인들에게 눈물과 같다며 소부장 생태계를 강조하셨거든요. 이 대기업 기술력이 높아진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이 한국이 TSMC 생태계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필요한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질문도 굉장히 좀 아주 수준 높은 질문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 특히 수율의 문제가 저는 이제 눈물이라고 얘기한 거는 네. 이게 이제 의대 정원 대비해서 뭐 공대하고 지금 우리 계약학교 정원도 좁아진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게 반도체는 이게 똑똑한 천재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실제로 수율을 만든다는 것은 연구소란 데에서 어떤 조건을 만들면 그것을 생산 라인의 수많은 장비를 통해서 한 땀 한 땀씩 1%씩 2%씩 수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똑똑한 몇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반도체 업계에 지금 현재 20만 명도 있는데 20만 명이 다 합심해서 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꼭 아주 똑똑한 브레인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그 브레인이 모여 있는 대기업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 대기업과 수평적으로 수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네. 소부정 회사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이 수율 확보가 안 된다. 근데 네. 수율은 대단치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 꼭 수율이고 돈입니다. 웨이퍼를 하나 만들었을 때 만약에 100개가 양품이에요. 근데 수율이 50%야. 그럼 50%밖에 못 팔아요. 그럼 50%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손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율이 60%는 넘어줘야 보통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율은 똑똑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반도체 팹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봉 2억 5천 넘어가는 신입사원들도 있지만 네. 거기 협력하는 회사들이 연봉 5천 분들도 있고 그쵸. 최저임금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생태계가 충분히 있고 여기에서 자기 일에 맞는 대우 같은 것들 받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게 결국에는 이 미래 3년이든 간에 2027년이든 간에 반도체 급피해야 될 것은 결국에 이런 인력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일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인력들의 노력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서에서 기술도 모르는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대로 거대해진 글로벌 반도체 내에서 어떤 리더십과 또 조직 구조가 좀 필요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 고민해 볼 게 딱 우리 아나운서님도 보시기에도 엔비디아의 CEO는 아시죠? 네, 젠슨 왕. 그렇죠. CEO4 누군지 아세요? 재무 담당자? 재무 담당자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AMD의 CEO 리사 수 아주 유명하신 여성분이죠. 네. CFO 아세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동안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는 많이 좋아졌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HBM 승인도 어렵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문제냐 봤더니 기술을 몰라서 연구개발할 때 무조건 예산 10% 깎으세요. 네, 그 다음에 뭐 수율 올리는데 이런 거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었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했을 때 가장 큰 실패 사례가 반도체 거의 우주인이 와서 만든다고 했던 인텔이 거의 망해가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네. 몇 년 정도 바로 CFO로 했던 사람이 CEO가 됐다면서 그때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 재무하나 경영했던 분들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답이 있을 때는 재무 역할과 인사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있는 방식을 따라가니까 관리가 되게 잘 돼야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답이 없는 걸 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스럽게 이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의사결정권을 주는 게 좀 더 많이 필요해 보이고 네. 조직적으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우리나라가 기존에 잘해왔던 방식이 바로 끌고 갔던 방식이다. 근데 지금은 새로운 걸 창출할 때는 결국에 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되고 수많은 반도체 해외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술 엔지니어 중심의 프로젝트 리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폭 엔지니어에게 아이디어를 얻고
의사결정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볼 필요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의 위계와 임금 불평등이 인력 유출의 원인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수많은 인재들이 반도체 현장을 피하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돈 말고 좀 어떤 가치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국내 해외 반도체 분들 많이 만나는데 네. 매년 작년에 만났던 가장 인상적으로 인터뷰했던 저 이제 인류학이라는 게 인터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라서 네. 62년생인데 원래 하이닉스의 IMF 때까지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주요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과 램에서 30년 동안 일했던 분이 지금 62년생이죠. 우리나라는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중국에 있는 인텔 쪽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여전히 어드바이저 역할입니다. 네, 그분의 역할이 뭐냐? 바로 그간의 30년 넘은 노하우들을 이제는 전수하거나 혹은 뭔가 바른 길을 찾게 길을 열어주거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기술자가 엔지니어로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와. 네, 이거를 할 수만 있다면 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수많은 삼성 선배들 뭐 부족하지만 저도 첫 책이 이제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에서는 네. 삼성의 만년 부장님이 주인공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65년생인데 그분이 네. 지금 어떻게 하시냐? 지금은 다른 일을 하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만 된다면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만 네. 기술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다시피 요새 중국의 기술 유출 해가지고 막 재판도 받고 이런 분도 있는데 네.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저는 양가적 감정이 드는 이유가 당연히 국가 기술에 대한 보안도 되게 중요한데 이 반도체 기술을 자기가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네, 그럼 그분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어떻게 우리가 아카이브할 것이냐. 반도체 기술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다른 거 못 만드는데 공정 잘 만들어서 수요 높이는 사람들인데 그 노하우가 그냥 그 사람 몇 사람 가버리면 바로 이전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결국에 이 월급이나 연봉, 샐러리로서도 기본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미국을 못 따라가요. 거기는 미국 샐러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해요.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방식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컸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내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나 이제 시니어들의 기술을 어떻게 축적할 것이냐. 근데 이 문제는 저가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10년 앞에 선배들을 보죠. 이 사람들이 축적돼 있으면 내가 이 길이 있구나. 네. 그러면 30대 분들은 40대 사람을 보겠죠. 그러면 내가 이 기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10년, 20년 뒤에도 컨설팅과 어드바이저와 혹은 내가 개인 사업으로서 반도체에 기여할 수 있구나. 이게 네.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구나. 이건 잠깐만 좀 길었지만 말씀드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삼성 출신의 해외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엔비디아 기술을 발전시켜주면 이게 괜찮은 건가? 네. 내가 인텔에 가 있고 마이크론에 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잘하면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좀 있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없는 분도 있겠지만 네. 이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할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이거를 국내에서 법으로 규제해서 못 가는 걸 막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네. 상당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미래에 어떤 그 샐러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뭐 자동화돼 가지고 일자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샐러리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노동의 이야기나 내 전문성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배려가 그쵸.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이외에 중요한 가치는 또 기술력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최대 기술 기업인 이 텐센트 홀딩스와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를 추월했다고 해요. 이 반도체 투톱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국에는 이 소위 이제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IT 기업들이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중국 내부로 자기 기술력을 내재화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네이버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알리바바 되게 잘 쓰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거가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것은 실제 IT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교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네. 요새 쿠팡 이슈 생기는 것처럼 네. 그 고객이 달라지면 교체가 돼요. 오.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발전되고 있는 AI 시장에서 메모리 중요성도 올라간다. 근데 메모리는 지금 어느 나라도 못 만들고 있어요.
메모리 전체의 우리가 70% 이상을 삼성과 하이닉스 우리 두 회사 간다는 거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임직원분들은 이직과 이런 게 두렵겠지만 네. 국내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메모리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알리바바 텐센트의 우리 기업 가치 높아졌던 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네.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중요해진다. 그다음에 이 기술이 거의 독과점적이다. 그러면 이 기술 때문에 더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게 더 항구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IT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AI 쪽에 뭐 오픈 AI나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무시게도 오픈 AI하고 제미나이하고 뭐 그로그하고 뭐 클로드가 있어요. 이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러면 여기 투자하면 다 망해요. 근데 반도체는 일단은 이익이 크진 않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매물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 리스크가 훨씬 크지만 반도체 투자는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이죠. 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렇다면 방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한데 이 CT 글로벌 마켓증권은 목표가를 140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의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일단 저는 이제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 올해 떨어질 일은 없다. 올해는. 예, 그게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네. 그때 일단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괜찮을 거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도 일단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일단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일단 수요는 넘쳐난다. 네. 수요는 지금 내년 말까지 지금 생산량을 다 팔렸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가 아시겠지만 공급 측면에서 뭐 그 라인의 증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실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말 정도나 새롭게 웨이퍼 만들 수가 있고 내년 정도나 실제 증설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수요는 엄청나는데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다. 네. 이 갭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모건스탠리 같은 뭐 시티은행도 있지만 거기서는 2030년까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팹을 짓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와, 떨어지지 않는다. 네, 라는 것까지는 좀 뭐 어떤 좀 과감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SK하이닉스가 HBM4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또 삼성전자가 열심히 추월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물량 배분과 전체 HBM 시장 판도를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이 엔비디아 물량 배분이 네. 뭐 SK하이닉스가 3분의 2다, 삼성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이쪽의 기사의 주어는 누구였냐면 UBS라고 하는 그 투자 은행인 거고요. 이번에 이제 두 회사의 1분기 컨퍼런스 콜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거기에 집중해 보면 일단은 SK하이닉스 중심의 독점이 깨진 건 맞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아시겠지만 HBM3E라고 하는 제품을 한마디로 이제 완전 망했죠. 네. 참 이런 머니 클래스에서 말씀드릴 좀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근데 클래스에 맞게 보자면 이제 좀 고전을 했습니다. 네. 고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승인 여부가 SK 하이닉스와 1년 반 차이 났는데 지금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능 자체를 삼성전자가 절치부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명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원래 업계에 갖고 있는 스펙보다 네. 훨씬 좋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SK하이닉스가 2년 전에 네. 승인 받을 때도 자기들도 똑같이 오버스펙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잘 모르세요. 근데 삼성전자가 네. 기존에 좀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안 된 거였었거든요.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엄청 오버스펙을 만들었고 와. 그러니까 명품 하나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숫자로 의식이 좋으면 네. 작년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HBM이 622, 622. 예, 622 정도 갔는데 지금 올해는 541 혹은 3.5, 1.5 정도 잡아요. 네, 그 정도로 좀 잡는 편이어서 뭐 네. 지금 자료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랬을 때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독점적 위에 있다가 떨어지죠. 삼성전자는 안 좋았다가 올라가죠. 이런 건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네, 좀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네. HBM4가 진짜 대전이다. 진짜 대전이다. 네, 근데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다. 둘 다 사라. 편하게 봐도 좋다. 그러니까 둘 다 사야 된다. 네, 어떤 분들께서는 뭐가 좋냐 얘기하시겠지만 저 네. 같은 경우는 굳이 네. 얘기하자면 이제 독점이 깨어지는 보다는 올라가는 게 낫다고 좀 보는 편이긴 그쵸, 하고요. 그쵸.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그 두 회사가 상승된 거가 액수로 보면은 하이닉스 되게 커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비율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와. 그래서 두 회사가 비율이 비슷하다. 그럼 누가 더 상승될 수 있을까? 예, 저는 봤을 때 약간 아, 제가 삼성 이거 아닙니다. 저 네. 삼성을 비판하는 책도 많이 쓴 사람이어서 네. 삼성이 조금 낫지 않을까? 아, 약간 조금, 삼성전자가 나을 수 있다. 조금 예, 정도. 네, 그렇죠, 그렇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이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다 갖춘 원스톱 솔루션을 위기 돌파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이 TSMC, SK 하이닉스 연합군에 맞춰서 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바로 HBM4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HBM4를 만들 때 복잡한 얘기를 딴 것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아래에 뭐가 있냐면 파운드리 반도체가 생겼어요. 오. 근데 이것을 네. 삼성은 자기가 만듭니다.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TSMC 맡겨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가 그 다양화됐지 않습니까? 원스톱 솔루션이요. 네. 근데 아래에 있는 이 소위 로직 다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엔비디아 거랑 구글 거랑 AMD 거랑 다 달라요. 네. 그러면 그것을 TSMC에 요청해야 되는 게 하이닉스고 삼성전자는 자기 옆에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에 산화노라고 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양해지면 소위 이제 엔비디아 말고 다른 반도체가 생긴다. 그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삼성전자가 토탈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네. 요것의 큰 삽들이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지금 뭐 소위 얘기해서 수주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기술이 고도화됐을 때 유리해진 측면은 굉장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물론 되게 중요한 거는 이 핵심은 성능이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얘기 드렸듯이 비고는 일단 HBM4는 오버 스펙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또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붐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텔과 AMD가 이 핵심 시장인 중국 고객들에게 이 CPU 공급 지원을 통보했다고 해요. 좀 어떻게 보실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네,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걸 누가 지원하고 있냐? 네. 한마디로 TSMC입니다. 그러니까 아. TSMC가 물량이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는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 네. 작년 하반기 정도에 그 이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점유율이 70대 7입니다. 10배 차이예요. 네. 이제 바닥을 짚고 이제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그 물량이 가장 비싸고 팔리는 엔비디아 GPU에 몰리고 그러니까 인텔도 AMD도 자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막 바로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은 자기가 어떻게 하겠지만 네. 실제로 AMD는 삼성전자와 다시금 연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가 작년도에 AI 6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삼성 수주를 주겠다고 했고 많은 회사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예전만큼의 뭐 초격차 이런 단어를 파운드리 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초격차가 아니라 추격차가 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패밀리스 회사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서비스를 갖춰가지고 고객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TSMC의 어떤 이 밀집되어 있는 병목 현상을 풀 수 있는 어떤 지금은 기분 안 좋겠지만 풍선 효과로서 가져간 다음에 그걸 통해서 더욱 더 점유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다 하는 이런 소외된 투자자분들에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아까 저도 제 말한 걸 지키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상반기까지 좀 여유 자금 있으면 계속 조금씩 좀 삽니다. 모아가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불안하다. 네. 그러면 당연스럽게 저는 ETF를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려요. 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ETF를 잘 보시면 네. 뭐 반도체 ETF, 뭐 어떤 ETF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리스크하신 여러 가지 투자 방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반도체 산업이 어쨌든 간에 실적이 올해는 아주 좋을 편이라고 하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실적 상승한 부분에 맞춰서 그 회사들 특히 이제 이 투톱에 대해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반도체 SK하이닉스 뭐하고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비율 조정이 필요하긴 한데 네. 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올해 아까 얘기했었던 140조도 있는데 거의 두 회사가 둘이 합쳐서 280조 넘는다는 얘기가 네. 그 얘기거든요. 오. 그런 얘기는 실제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이게 1,000조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1,000조 그다음에 하이닉스 600조가 넘었거든요. 네. 요것이 올해 영업이익이 280조가 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배로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줄여나가고 있죠.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마이크론 주가가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PER이 35배예요. 네. 근데 이게 두 회사는 지금 15대도 안 되거든요. 아. 이걸 좀 보시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저처럼 기술력을 보는 사람이 그 주가까지 예상이 어렵습니다만서도 일단은 그것이 가치가 있는 회사만 남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있다고 본다면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이 두 회사가 나쁘진 않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자세한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